의자에 앉아있는 민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옆에서 그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아내 지연의 표정도 마치 얼어붙은 듯 굳어 있었다. 병원 진료실의 차가운 공기는 두 사람의 심장 박동 소리마저 삼켜버릴 것만 같았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강희철이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민준과 20년 지기 친구였기에 이 상황이 더욱 견디기 힘들었다. 민준아, 이거... 희철의 목소리가 몹시 무거웠다. 화면에는 민준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그래프와 알 수 없는 수치들이 가득했지만 희철의 굳어진 표정만으로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민준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희철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저 건강검진을 받으러 왔을 뿐이었다. 퇴직 후 평생 일만 해온 자신을 위해 지연이 챙겨준 건강검진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이렇게 싸늘해질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희철은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정밀 검사 결과 간 독성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왔어. 보통 이런 수치는... 그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지연이 다급하게 물었다. 독성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남편 술도 거의 안 마시는데. 지연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민준은 그 떨림이 그저 걱정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아니, 지연아, 진정하고... 민준이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들어야 할지 예상조차 가지 않았다. 최근 몇 주 동안 이상하게 피곤하고 식욕도 없었지만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말았다. 지연의 권유로 병원에 오기 전까지는 별다른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평범한 일상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독성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자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뒤엉켰다. 희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민준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알리기로 결심했다. 이런 종류의 독성 반응은 의도적으로 섭취했거나 아니면 외부 경로를 통해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통은 마약 같은 약물이나 독극물에 의해 나타나는 반응이야. 희철의 말에 민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독극물이라니요? 제가 뭘 잘못 먹었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지연이 챙겨준 것 말고는 특별히 먹은 게 없는데. 민준의 말에 지연의 몸이 미세하게 경직되었다. 희철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아직 정확한 성분 분석은 시간이 걸리지만 이 수치는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야. 희철이 말을 이었다. 지체하면 위험해.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희철의 다음 말은 진료실 안에 차갑게 얼어붙은 공기를 더욱 싸늘하게 만들었다. 신고라니, 경찰이라니. 민준은 자신이 무슨 범죄에라도 연루된 것인가 하는 생각에 혼란스러웠다. 신고라니요? 무슨 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희철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자네 몸에 독성 물질이 검출된 경우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사항이야. 누가 자네에게 해코지를 했을 수도 있고. 희철의 말에 민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해코지라니. 누가 자신에게 그런 끔찍한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퇴직 후 집에서 조용히 지내며 지연이 정성껏 챙겨주는 보리차와 홍삼, 그리고 건강식품만 먹고 있었다. 그 모든 것이 그의 건강을 위한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희철의 말은 마치 그 모든 평범한 일상이 위험한 음모의 조각들로 보이기 시작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의사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남편이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절대 그럴 리 없어요.
지연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민준의 손을 더욱 꽉 쥐었다. 그 손의 떨림은 아까보다 더욱 거세졌다. 희철은 지연의 감정적인 반응에도 침착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환자분께서 의도적으로 섭취하셨는지 아니면 다른 경로로 노출되셨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반드시 수사기관에 알려야만 합니다. 희철의 설명을 듣는 동안 민준의 머릿속에는 오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술도 거의 마시지 않았고 약도 함부로 먹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독성 물질이 몸에 들어간 거지? 선생님, 분명히 오해가 있을 겁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민준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 순간 그는 지연의 눈빛에서 미묘한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불안감과 함께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미세한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다. 평소에 차분하고 침착하던 지연이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 민준은 더욱 불안해졌다. 그는 아내의 손을 꽉 잡으며 위로하려 했지만 그녀의 손에서 느껴지는 불안한 기운이 민준의 가슴을 짓눌렀다. 혹시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가? 병원 복도로 나온 후에도 민준의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지연은 그의 팔을 꼭 붙잡고 애써 미소를 지었다. 여보, 괜찮을 거야. 분명히 오해일 거야. 우리가 뭘 잘못했겠어요. 그냥 검사 결과가 잘못 나온 것일 수도 있고.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했지만 민준은 그녀의 눈빛에서 여전히 그 불안한 떨림을 읽을 수 있었다. 그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지연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다급하게 문자를 보냈다. 오빠, 큰일 났어. 병원에서 독성 물질이 나왔대. 경찰에 신고하겠대. 그녀의 손가락은 공포에 질려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 민준은 화장실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창백한 얼굴, 축 처진 어깨. 그는 자신이 마치 끔찍한 악몽 속에 갇힌 것 같았다. 정말 누가 내게 해코지를 하려 한 걸까? 그는 자신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가 점점 더 커질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가장 믿고 사랑했던 사람인 아내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은 민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두 사람이 병원 로비의 긴 의자에 앉아 있는 동안 민준은 최근 몇 주간의 일들을 되짚어 보았다. 매일 아침 지연이 끓여주는 보리차를 마셨고 저녁에는 홍삼을 우린 차를 마셨다. 가끔 지연이 건강에 좋다며 가져다주는 가루를 보리차에 타서 마시기도 했다.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일상이었기에 독성 물질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여보, 일단 집에 가서 차근차근 생각해봐요. 혹시 잘못 먹은 음식이나 약이 있었는지. 지연이 말했다. 그녀의 표정에는 걱정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지만 그 속에는 민준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았다. 민준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지를.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을 둘러싼 음모의 실타래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온 민준과 지연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병원의 차가운 공기는 사라졌지만 그 대신 불안과 침묵이라는 또 다른 무거운 공기가 그들을 짓눌렀다. 지연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부엌으로 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평소와 달리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덜컹거리는 그릇 소리는 민준의 가슴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민준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는 온통 독성 물질이라는 단어와 함께
자신을 향한 의사의 심각한 눈빛, 그리고 아내의 알 수 없는 떨림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여보, 저녁 드세요. 지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민주는 억지로 눈을 떴다. 식탁에는 평소처럼 정갈하게 차려진 밥상이 놓여 있었다. 미역국, 나물, 그리고 그가 좋아하는 꽁치구이. 지연의 얼굴은 평소처럼 다정했지만 민주는 왠지 모르게 그 다정함 속에 숨겨진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다. 혹시 이 음식에도 그런 끔찍한 생각이 스쳐 지나가자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왜 안 먹어요? 몸에 안 좋아요? 지연이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민주는 고개를 저으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아니, 그냥 입맛이 없어서 병원 다녀와서 그런가 봐. 그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하려고 애썼지만 지연은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 말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먹어야지. 몸도 안 좋은데.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민주는 그 다정함이 오히려 자신을 옥죄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바로 그때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다. 민주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설마 벌써? 그는 지연을 쳐다보았고 지연의 얼굴도 순간 창백해졌다. 누구지? 이 시간에 지연이 중얼거렸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김민호 형사입니다. 박민준 씨 되시죠? 네, 맞습니다. 병원에서 신고가 들어와서요. 잠시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김민호 형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숨길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다. 민주는 그들이 들어오게 했다. 거실로 들어온 두 사람은 각자 신분증을 꺼내 보였다. 다른 한 명은 이준서 형사였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벗으며 그들에게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그런데 무슨 일로? 그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하려고 했지만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다. 오늘 병원에서 검사 받으셨죠? 김민호 형사가 수첩을 꺼내며 물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에 대해서 들으셨을 테고요. 김민호 형사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는 민준과 지연을 번갈아 쳐다보며 그들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읽으려고 애썼다. 민준은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아무것도... 김 형사가 말을 끊었다. 일단 차근차근 얘기해 봅시다. 최근에 몸에 이상한 증상이 있으셨나요? 이준서 형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다. 민주는 그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임을 알았지만 긴장감은 풀리지 않았다. 네, 한 석 달 전부터 좀 이상했어요.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곤하고 입맛도 없고요. 처음에는 나이 때문인 줄 알았죠. 민준이 설명하자 옆에 서 있던 지연이 재빨리 거들었다. 맞아요. 평소에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러니까 저도 걱정이 돼서 병원에 가자고 한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다. 마치 완벽하게 준비된 연극 대사 같았다. 하지만 민주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경찰들은 지연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민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박민준 씨, 혹시 최근에 약국에서 약을 사신 적이 있나요? 특히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 말입니다. 김민호 형사의 다음 질문은 민준을 더욱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아니요. 저는 약을 잘 안 먹습니다. 그냥
아내가 끓여주는 보리차나 홍삼차 정도만. 그는 자신이 먹는 것이라고는 아내가 챙겨주는 것뿐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박민준 씨 이름으로 약을 샀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이준서 형사가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민준은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어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았다. 제 이름으로요?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김 형사가 대답했다. 혹시 신분증을 잃어버리신 적은 없으신가요? 민준은 주머니 속 지갑을 꺼내 신분증을 확인했다. 아니요. 여기 그대로 있는데요.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두 형사는 민준의 집안을 훑어보았다. 거실은 깔끔했고 가족 사진이 여러 개 놓여 있었다. 평범하고 화목한 가정을 보여주는 듯했다. 하지만 그들은 직감했다. 이 평범함 속에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을.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내일 정식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것이 있으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김민호 형사가 일어서며 말했다. 그들이 현관문을 나선 후 민준과 지연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지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고 애쓰고 있었다. 여보, 나 정말 무서워. 민준이 부엌으로 들어와 지연의 뒤에서 그녀를 껴안으며 말했다. 지연은 몸을 돌려 남편을 마주 안아주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억지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여보, 괜찮을 거야. 우리가 뭘 잘못했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민준은 그녀의 심장 박동이 평소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도 민준은 지연을 꽉 안아주며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지연이를 믿어. 설마 지연이가 나한테 해코지를 할 리가 없어. 분명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하지만 그의 이성적인 생각과는 달리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그날 밤 민준은 잠을 설쳤다. 그는 자신이 먹었던 보리차, 홍삼, 건강식품들을 떠올렸다. 지연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챙겨주었던 것들. 그는 지연의 정성에 고마워하며 한 번도 의심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몸이 이상하게 피곤하고 입맛이 없던 것도 어쩌면 바로 그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이 들었다. 그는 잠든 지연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평온하게 잠든 그녀의 모습은 그가 알던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아내 그대로였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단순한 오해일까? 아니면 그는 자신도 모르게 지연의 침대 옆 탁자에 놓여있던 물컵을 바라보았다. 혹시 민준은 자신이 믿고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형처럼 따랐던 처남이 자신을 상대로 이런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아직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단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어떤 미스터리에 빠져 있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그리고 경찰의 다음 연락은 그 미스터리의 첫 번째 실마리를 제공할 터였다. 며칠 후 민준은 집안의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아침에 마시는 보리차 한 잔, 식탁에 놓인 반찬들, 심지어 아내 지연의 다정한 미소까지.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의심의 그림자는 그 모든 평범한 일상을 위협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그는 지연이 부엌에서 무언가를 준비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손길을 주시했고, 지연은 그런 민준의 시선을 느낄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남편의 의심을 눈치챘지만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은 사실 몇 달 전 민준이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한 그 순간부터 뿌려지고 있었다. 30년 가까이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그는
갑작스러운 퇴직 통보에 허탈함을 느꼈지만 다행히 퇴직금과 연금 덕분에 당분간 생활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는 그동안 바쁘게 살아온 자신을 위해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라 생각하며 평온한 일상을 보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평온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몇 달 후 고향에 있는 땅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민준의 고향 마을이 재개발 예정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그 땅의 가치가 급등했다. 그 땅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물려주신 것으로 민준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이 부동산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을 때 민준은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 그냥 놔두자. 고향 땅인데 함부로 팔고 싶지 않아. 민준은 그렇게 말했지만 지연의 표정은 복잡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오빠, 김도현의 모습만이 가득했다. 도현은 지연보다 5살 위였고 어렸을 때부터 민중과도 친하게 지냈다. 민준과 지연이 결혼하기 전부터 도현은 민준을 친동생처럼 아꼈고 민준 역시 그를 친형처럼 따랐다. 그러나 그 땅 문제로 인해 그들의 관계는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다. 재개발 소식이 알려진 후 도현은 지연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는 다른 진지함이 섞여 있었다. 지연아, 그 땅 말이야.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를 생각해봐. 그 땅을 일군 건 우리 식구들이야. 민준이 아버지 혼자 한 게 아니라고. 도연의 말에 지연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어렸을 때 두 집안이 함께 땀을 흘리며 농사일을 도왔던 기억이 선명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등기는 오직 민준의 아버지 이름으로만 되어 있었다. 오빠, 그래도 법적으로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도연의 목소리가 격앙되었다. 법이 전부냐? 우리가 흘린 땀은 뭐가 되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쌓인 억울함과 원한이 뒤섞여 있었다. 사실 도연은 젊은 시절부터 이 문제로 소가리를 해왔지만 가족관계를 생각해 참고 지냈던 것이었다. 그러나 아들 은우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워지자 그 땅에 대한 집착이 더욱 커졌다. 지연아, 네가 민준이를 설득해봐. 그 땅의 일부라도 우리 몫을 인정해달라고. 도연의 부탁에 지연은 거절하기 어려웠다. 어렸을 때부터 오빠가 자신을 많이 도와주었고 지금 그의 어려운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민준의 생각은 확고했다. 지연아, 나도 도연이 형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법적으로 우리 집안 땅이야.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그 땅을 지키려고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민준의 말도 틀린 것은 아니었다. 등기상으로는 분명히 민준의 집안 소유였고 지금까지 세금도 민준의 아버지가 내왔다. 이런 상황에서 도연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갔다. 그는 민준이 자발적으로 마음을 바꾸어 주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점점 위험한 방향으로 나아갔다. 지연아, 네가 도와줘야 해. 어느 날 밤 도연이 지연에게 은밀하게 제안했을 때 지연은 처음에는 거부했다. 오빠, 그건 너무 위험해요. 그리고 민준이한테 미안해요. 하지만 도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동생의 약한 마음을 파고들었다. 지연아, 우리가 민준이를 해치려는 게 아니야. 그냥 조금 아프게 해서 병원에 가게 만드는 거지. 그러면 민준이도 건강을 위해 시골로 요양을 가고 싶어 할 거고 그때 땅을 팔자고 설득할 수 있잖아. 도연의 계획은 단순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매우 치밀했다. 민준에게 조금씩 몸에 해로운 것을 먹여서 건강을 악화시키고 그를 범죄 용의자로 만들어서 심리적으로 압박한 다음 결국 땅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지연은 오랫동안 고민했다. 한편으로는 남편에게 너무 미안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빠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도연은 민준을 정말 크게 해치려는 게 아니라고 계속 강조했다. 결국 지연은 오빠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자신의 결정이 어떤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알지 못했다. 며칠 전부터 지연은 도연이 구해온 이상한 가루를 민준의 보리차에 조금씩 타기 시작했다. 도연은 그 가루를 조금씩 먹으면 몸이 피곤해지고 식욕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여보, 보리차예요. 몸에 좋다고 하니까 꼭 드세요. 지연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보리차를 끓여주며 말했을 때 민주는 그저 아내의 정성에 고마워했다. 최근 몸이 이상하게 피곤한 것도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민주는 몰랐다. 자신이 믿고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형처럼 따랐던 처남이 자신을 상대로 이런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가 그들의 모든 계획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다. 도연과 지연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제 민주는 단순한 환자가 아니라 범죄 용의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모든 것이 그들이 원했던 방향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민주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어제까지 평범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다. 다음 날 오전 10시쯤 김민호 형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박민준 씨,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파출소로 한번 나와 주실 수 있을까요? 민주는 지연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다. 지연은 계속해서 불안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고 민주는 그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한편으로는 아내를 믿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의 불안한 태도가 계속 신경 쓰였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김민호 형사와 이준서 형사가 그들을 맞았다. 그들은 민준과 지연을 작은 면담실로 안내했다. 박민준 씨, 앉으시죠. 김 형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과 지연이 자리에 앉자 김 형사는 컴퓨터 모니터를 그들에게 돌렸다. 화면에는 약국의 처방 기록이 나와 있었는데 분명히 박민준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이게 뭐예요?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았다. 일주일 전에 시내의 한 약국에서 박민준 씨 이름으로 약을 처방받은 기록입니다. 김 형사의 말에 민준은 쏘스라치게 놀랐다. 저는 그 약국에 간 적이 없어요. 아니, 그 약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박민준 씨를 사칭해서 약을 받아간 거네요. 이준서 형사가 옆에서 덧붙였다. 저희가 CCTV도 확인해 봤습니다. 김 형사는 컴퓨터 화면을 전환했다. 화면에는 한 남자가 약국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는데 화질이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마스크와 모자, 그리고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다. 이 남자가 박민준 씨와 비슷한 체격의 남성입니다. 민준은 화면 속 남자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키와 체격은 정말 자신과 비슷해 보였다. 그는 멍하니 화면을 응시하다가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이상하네요. 정말 저랑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민준이 중얼거렸다. 그는 화면 속 남자의 걸음걸이에 집중했다. 뭔가 어색했다. 오른쪽 다리를 약간 절뚝거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그런 걸음걸이가 아니었다. 혹시 박민준 씨 주변에 그런 걸음걸이를 가진 사람이 있나요? 김 형사의 질문에 민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머릿속에 갑자기 처남의 아들 김은우의 모습이 떠올랐다. 은우는 어렸을 때 다리를 다친 적이 있어 약간 절뚝거리며 걷는 습관이 있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제 처남의 아들인 은우가 저와 키가 비슷한데 그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옆에 앉아있던 지연이 갑자기 끼어들었다.
설마 은우가 그런 일을 했을 리 없어요. 그 애는 착한 애라고요. 지연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그녀의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질려 있었다. 경찰들의 표정은 더욱 진지해졌다. 그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다. 김은우 씨 말씀이시죠?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김 형사가 물었다. 37살입니다. 체격은 저와 비슷해요. 키도 비슷하고. 민주는 자신이 내뱉는 말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지 못하고 사실만을 말했다. 그런데 설마 은우가 그런 일을 했을 리는. 민주는 믿고 싶지 않았다.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최은우 씨와도 면담을 해봐야겠네요.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김 형사는 수첩에 뭔가를 빠르게 적어나갔다. 민주는 은우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정말 은우가 자신의 이름을 도용한 걸까? 그는 믿을 수가 없었다. 경찰서를 나오는 길에 지연의 마음은 무거웠다. 이제 은우까지 의심받게 됐으니 오빠인 도연이 얼마나 화를 낼지 뻔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남편인 민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사건은 점점 그들이 예상했던 방향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민준은 옷장을 열고 있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평소에 자주 입던 검은색 재킷이 보이지 않았다. 여보, 내 검은 재킷 봤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지연이 돌아봤다. 그녀의 표정의 순간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지만 금세 태연한 척했다. 검은 재킷이요. 세탁소에 맡겼나?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어색했다. 세탁소에? 언제? 민준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그 재킷은 얼마 전에 입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더러워진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지난주에 맡겼어요. 좀 지저분해 보여서. 지연의 대답에 민준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별것 아닌 일이라고 넘겼다. 하지만 옷장을 다시 뒤지다가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평소에 즐겨 쓰던 야구 모자도 없어졌다. 모자도 없네. 이것도 세탁소에. 민준이 중얼거렸다. 지연의 손이 살짝 떨렸다. 모자는 어디더라? 찾아볼게요. 그녀는 황급히 화제를 돌리려고 했다. 민준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모자를 세탁소에 맡길 이유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냥 집에서 물로 씻으면 되는 건데. 그런데 내 뿔테 안경도 어디 갔지? 민준이 서랍을 뒤지며 중얼거렸다. 평소에 책을 읽을 때 쓰던 안경이 평소 자리에 없었다. 이때 지연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다. 재킷, 모자, 안경. 이 모든 게 은우가 가져간 물건들이었다. 여보, 아침 드세요. 늦어요. 지연이 황급히 화제를 돌리려고 했지만 민주는 계속해서 중얼거렸다. 이상하네. 하나도 아니고 3개나 동시에 없어지다니. 그때 민준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생각이 스쳤다. 어제 경찰서에서 본 CCTV 속 남자가 검은 재킷, 야구 모자, 그리고 뿔테 안경을 끼고 있었다. 설마 민준이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 지연을 바라보았다. 지연아, 정말로 세탁소에 맡긴 거야? 어느 세탁소야? 지금 당장 확인해보자. 민준의 목소리가 진지해지자 지연은 점점 궁지에 몰리는 기분이었다. 왜 갑자기 그래요? 그냥 옷인데.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다. 그냥 옷이 아니야. 혹시 누군가가 내 옷을 가져가서. 민주는 자신의 추측이 맞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 순간 민준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자신이 가장 믿고 사랑했던 아내와 처남 가족이 벌인 이 끔찍한 음모를 아직은 알지 못했지만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그의 가슴을 찢어놓을 만큼 고통스러운 진실을 담고 있을 터였다. 현관문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민주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어젯밤 꿈을 꾸는 것 같았던 모든 일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었다. 그가 문을 열자 김민호 형사가 서 있었다. 그의 뒤로는 이준서 형사가 침묵 속에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박민준 씨. 급한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김 형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단호했다. 무슨 일이세요?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김 형사는 망설이지 않고 본론으로 들어갔다. 혹시 박민준 씨가 평소에 입던 옷 중에 없어진 게 있나요? 민주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지연이 부엌에서 나와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려갔다. 어떻게 아셨어요? 방금 전에 검은 재킷이랑 야구 모자, 그리고 안경이 없어진 걸 발견했는데.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역시 그렇군요. 김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CCTV를 더 정밀하게 분석해 봤는데 그 사람이 착용한 옷들이 박민준 씨의 옷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듯 벽에 기대섰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럼 정말 누군가가 제 옷을 훔쳐가서 저를 사칭한 건가요? 민주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다. 그렇게 보입니다. 김 형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런데 문제는 박민준 씨의 옷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대개 집에 자주 오시는 가족이거나 가까운 친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형사의 말에 민주는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연은 갑자기 끼어들었다. 그만하세요. 우리 가족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다. 하지만 김 형사는 냉정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시기보다는 차근차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댁에 오신 분들이 누가 있는지 말이에요. 민주는 머릿속으로 최근 몇 주 동안의 일들을 되돌아보았다. 아들 준호, 딸 은주, 그리고 민수가 지난주에 왔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희 아들 준호랑 딸 은주가 자주 오고요. 그리고 처남의 아들 민수가 지난주에 왔었어요. 지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김 형사가 수첩에 뭔가를 적으며 물었다. 민수 씨요. 최도영 씨의 아들 말입니까? 지난주 일요일에 와서 점심을 같이 먹었다고 들었는데 그때 최민수 씨가 박민준 씨 방에 들어간 적이 있나요? 민주는 기억을 더듬었다. 있었던 것 같아요. 화장실을 쓴다고 해서 안쪽으로 보냈어요. 저희 집 화장실은 안방 옆에 있어서 안방을 지나가야 화장실에 갈 수 있습니다. 김 형사와 이 형사가 서로 눈을 마주쳤다. 그들의 눈빛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다. 그럼 그때 최민수 씨가 옷을 가져갔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지연은 벌떡 일어섰다. 그럴 리 없어요. 민수는 그런 애가 아니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하지만 민주는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했다. 민수의 체격, 걸음걸이, 그리고 자신의 옷에 접근할 수 있었던 기회까지. 모든 것이 들어맞았다. 형사님, 그럼 민수를 조사해 보실 건가요?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연히 해야죠. 오늘 오후에 최민수 씨를 불러서 면담을 해볼 예정입니다. 김 형사가 말했다. 그때 이준서 형사가 민준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혹시 최도영 씨나 최민수 씨가 박민준 씨 소유의 땅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나요? 민주는 깜짝 놀랐다. 그건 어떻게 아세요?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형사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민주는 한숨을 내쉬었다. 있었어요.
재개발 이야기가 나온 후로 도영 형님이 몇 번 언급하셨습니다. 자기들도 그 땅을 일구는 데 기여했다고 지연이 급하게 말을 가로챘다. 그건 그냥 농담이었어요. 진짜로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나 김 형사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이제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경찰이 떠난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민주는 지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연아, 정말 모르는 거야? 민준의 질문에 지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이제 모든 게 드러날 것 같아서 두려웠다. 그녀는 남편을 향한 미안함과 공포, 그리고 오빠를 향한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보리차에 독성 물질을 넣은 것을 후회했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그날 오후 민수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 작은 조사실에 앉아있는 민수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다. 최민수 씨, 일주일 전 화요일에 뭘 하고 계셨나요? 김 형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민수는 잠시 생각하는 척했지만 사실 그는 이미 이런 질문이 올 걸 예상하고 있었다. 집에 있었어요. 요즘 일이 없어서 거의 집에만 있거든요.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버지가 계셨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오후에 잠깐 나가셨어요. 민수의 대답이 애매했다. 김 형사는 수첩에 뭔가를 적으며 다음 질문을 던졌다. 박민준 씨와는 어떤 관계인가요? 거머부요. 최근에 박민준 씨 집에 간 적이 있나요? 민수는 잠시 망설였다. 거짓말을 할지 사실을 말할지 고민했다. 지난주 일요일에 갔었어요. 고모가 점심 먹으러 오라고 해서. 그때 박민준 씨 방에 들어간 적이 있나요? 이 질문에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화장실을 쓴다고 해서 잠깐 들어갔어요. 얼마나 있었나요? 한 5분 정도요. 김 형사와 이 형사가 서로 눈을 마주쳤다. 옷을 가져가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모든 증거가 최민수를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준과 지연은 아직 이 모든 것이 단순히 민수 혼자의 행동이라고 믿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들은 곧 이 모든 비극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알게 될 터였다. 그 진실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울 것이었다. 민준의 집에서는 긴장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었다. 지연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칼질은 엉망이었다. 민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민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민수가 정말 그런 짓을 했을까? 착한 아이인데 그는 혼란스러웠다. 여보, 민수 조사 어떻게 됐을까?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연은 칼을 내려놓고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흔들렸다. 모르겠어요. 분명히 오해일 거예요. 민수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다. 오히려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한 어색함이 느껴졌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 준호가 들어왔다. 28살인 준호는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일 때문에 걱정이 되어 자주 집에 들르고 있었다. 아버지, 어떻게 됐어요? 민수 형이 정말 조사를 받는 거예요?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민수는 준호와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낸 사이였기 때문이었다.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어.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민준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민수 형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때 지연이 부엌에서 나왔다. 그래, 민수는 착한 애야. 분명히 오해일 거야. 하지만 지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도연이 급하게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민준아,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민수를 범인 취급하다니. 도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민준은 당황스러웠지만 차분하게 대답하려고 애썼다. 형님, 저도 민수가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경찰이 뭐가 대단하다고. 증거도 없으면서 우리 애를 의심하고. 도연이 소리를 지르자 지연이 나서서 그를 말렸다. 오빠, 진정해요. 큰 소리 내봤자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연아, 넌 어느 편이야? 남편 편이야? 친정 편이야? 도연의 질문에 지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어느 편도 제대로 들 수 없는 상황이었다. 형님, 일단 앉아서 차근차근 얘기해봐요. 민준이 도연을 달랬지만 도연은 더욱 흥분했다. 차근차근이 뭐야? 내 아들이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는데. 그때 준호가 끼어들었다. 저도 민수 형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조사는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내요까지 그런 소리 하냐? 도연이 준회계까지 화를 내자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다. 민주는 가족 간의 갈등이 이렇게 심각해진 것에 대해 가슴 아파했다. 그는 도연에게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분노와 집착을 보았다. 그 순간 민주는 도연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다. 바로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민준이 문을 열자 민수가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말이 아니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민수야, 들어와. 민수가 거실로 들어오자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다. 어떻게 됐어? 도연이 급하게 물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저 잘못했어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다. 민수의 고백이 시작된 것이다. 뭘 잘못했다는 거야?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삼촌 옷을 가져간 건 맞아요. 삼촌 옷을 입고 약국에서 약을 받았어요. 삼촌 이름으로. 민주는 마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다. 그의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지연의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이제 정말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왜 그런 일을 했어?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냥...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도연이 다가갔다. 민수야, 정확히 뭘 한 거야? 삼촌 옷을 입고 약국에서 약을 받았어요. 민수는 다시 한번 고백했다. 민주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물었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을? 민수는 한참 동안 울기만 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우리 가족을 무시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땅 재개발로 큰돈이 될 텐데 우리는 쫓아내려고 하잖아요. 민수의 말에 민주는 어이가 없었다. 쫓아낸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그런 적 없어. 아버지가 맨날 억울하다고 하시잖아요. 그 땅은 원래 우리 몫이기도 하다고. 민수의 말에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자신의 말이 아들에게 이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아프게 하려고 한 거야.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만 아프게 해서 시골로 요양 가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땅을 팔 수도 있을 거라고. 민주는 충격을 받았다.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지연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주는 이미 모든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지연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아니,
어쩌면 그녀도 이 계획에 동참했을 것이라고. 민수야, 그럼 지연이도 알고 있었던 거야? 민준의 질문에 민수는 고개를 들고 지연을 바라보았다. 지연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눈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그 순간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지연에게로 향했다. 지연은 마치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꼼짝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민준의 눈에는 깊은 의심과 함께 배신감이 서려 있었고 도연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민수가 모든 것을 털어놓은 것에 대해 격분했다. 지연아, 정말 알고 있었던 거야.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아내를 믿고 싶었지만 최근 며칠 동안 느꼈던 이상한 낌새들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느꼈다. 보리채 섞인 의문의 가루, 어색한 행동들, 그리고 이제는 민수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고백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지연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남편의 눈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저는 그냥 그녀의 목소리는 잦아들었다. 엄마, 설마 정말이에요?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평생 자신을 사랑으로 키워준 어머니가 아버지를 해치려 했다는 사실이 그의 머릿속에서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준호의 눈빛은 아버지를 향한 연민과 어머니를 향한 실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바로 그때 현관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민준이 문을 열자 김민호 형사와 이준서 형사가 서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굳건했고 그들의 눈빛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다. 안녕하세요. 중요한 소식이 있어서 왔습니다. 김 형사가 말했다. 그들은 거실로 들어와 모인 사람들을 둘러봤다. 도연과 민수, 그리고 지연. 모든 사건의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마침 관련자분들이 모두 계시네요. 좋습니다. 이 형사가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다. CCTV를 더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약국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화질이 훨씬 선명했고 여러 각도에서 촬영된 영상들이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처음에는 박민준 씨로 보였지만 자세히 관찰하면 다른 점들이 보입니다. 김 형사가 영상을 멈추고 특정 부분을 확대했다. 15번째, 걸음걸이입니다. 오른쪽 다리를 약간 저는 듯한 모습이 보이죠.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걸음걸이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2번째, 담배를 피는 장면입니다. 화면에서 그 남자가 약국을 나온 후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보였다. 이 사람은 담배를 왼손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박민준 씨는 어떻습니까? 저는 오른손으로 잡습니다. 아니, 요즘은 담배를 거의 안 피우지만요. 민준이 대답했다. 3번째가 가장 결정적입니다. 이 형사가 영상을 다시 재생했다. 휴대폰을 사용하는 장면인데 이 사람은 왼손잡이입니다. 휴대폰을 왼손으로 들고 오른손으로 조작하고 있어요. 민주는 자신의 손을 들어봤다. 그는 오른손잡이였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민수에게 쏠렸다. 민수는 어렸을 때부터 왼손잡이였다. 최민수 씨, 이 영상의 인물이 본인 맞습니까? 김 형사의 질문에 민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도연이 민수의 어깨를 붙잡고 소리쳤다. 민수야, 너 혼자 한 일이야. 아니요, 저 혼자가 아니에요. 민수의 말에 모든 시선이 다시 지연에게로 향했다. 김 형사는 지연을 바라봤다. 윤지연 씨,
남편분의 보리차에 뭔가를 타신 게 맞나요? 지연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결국 모든 것을 인정했다. 저는 정말 남편을 해치려던 게 아니에요. 지연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오빠 도연의 계획을 털어놓았다. 오빠가 그냥 조금만 아프게 해서 시골로 요양 보내자고 했어요. 그럼 땅을 팔게 될 거라고.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지연아, 그럼 너도 공모한 거야? 저는 정말 여보를 해치려던 게 아니에요. 그냥 오빠 말로는 며칠 정도만 몸살 감기 정도로 아프게 하는 거라고 해서 김 형사가 냉정하게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위험한 물질이었습니다. 계속 복용했다면 심각한 장기 손상이나 생명에도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지연은 울음을 터뜨렸다.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섞여 알아듣기 힘들었다. 도연이 갑자기 벌떡 일어섰다. 야, 지연아, 왜 다 말해버려? 그는 동생이 모든 것을 털어놓은 것에 대해 분노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상황이었다. 이 형사가 수첩을 꺼내며 말했다. 최도현 씨도 이 일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도연은 당황했지만 끝까지 버티려고 했다. 증거가 있어. 내가 뭘 했다는 거야? 김 형사는 다른 서류를 꺼냈다. 약을 구입한 기록을 조사해봤습니다. 최민수 씨가 처방받은 약들의 출처를 추적한 결과 최도현 씨 명의 차량으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닌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 최민수 씨 휴대폰 통화 기록에서 최도현 씨와 윤지연 씨와의 빈번한 연락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전으로 말이죠. 이제 모든 증거가 완성되었다. 도연, 지연, 민수의 공모관계가 명확히 드러난 것이다. 민주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형님, 지연아, 왜 이런 일을? 준호가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엄마, 정말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돈 때문에 지연은 더욱 울음을 터뜨렸다. 아니야, 나는 그냥 오빠가 너무 어려워해서 김 형사가 일어서며 말했다. 일단 관련자분들은 모두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정식 조사가 필요합니다. 도연이 마지막으로 민준을 바라봤다. 민준아, 미안하다. 하지만 그 땅은 정말 그만해요, 형님.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허탈함이 담겨 있었다. 이제 그런 말하지 마세요. 지연이 민준에게 다가가려고 했지만 민준은 고개를 돌렸다. 지금은 아내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순간 민준의 가족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경찰서 조사실은 차가운 형광등 불빛으로 가득했다. 민준은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고 그의 맞은편에는 도현, 지연, 민수가 각각 다른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뉘어 앉아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쓸쓸하고 비극적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과 후회, 그리고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김민호 형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정식 조사를 시작했다. 최도연 씨, 이번 사건의 전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형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도연은 한참 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나온 상황에서 더 이상 부인할 수는 없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체념한 듯 천천히 입을 열었다. 처음에는 그냥 민준이를 조금 아프게 해서 시골로 보내려고 했어요. 요양을 가게 만들면 결국 땅을 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오랫동안 쌓인 억울함과 함께 공허함이 담겨 있었다. 시골로 보내서 뭘 하려고 했습니까? 이준서 형사가 질문을 던졌다. 땅을 팔게 하려고요. 요양비도 많이 들 테고 건강을 핑계로 어쩔 수 없이 팔 거라고 생각했어요. 민주는 도연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다. 형이라고 부르며 믿고 지낸 사람이 자신을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는 도연의 눈에서 오랜 세월 동안 품어왔던 질투와 오해를 보았다. 최도연 씨는 그 땅에 대해서 어떤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도연은 고개를 들고 민준을 쳐다봤다. 우리 아버지도 그 땅을 일구는데 참여했어요. 젊었을 때 함께 농사도 짓고 개간 작업도 도왔고, 하지만 등기는 민준이 아버지 명의로만 했죠. 그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쌓인 원한이 배어 있었다. 그래서 복수를 하려고 한 겁니까? 김 형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복수가 아니라 정당한 몫을 찾으려고 한 거예요. 우리도 땀을 흘렸으니까. 이준서 형사는 지연을 바라봤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윤지연 씨는 어떻게 이 일에 참여하게 됐나요? 지연은 흐느끼며 대답했다. 오빠가 너무 어려워해서요. 민수도 사업에 실패해서 빚이 많고, 그런데 우리는 그 땅 덕분에 편안하게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남편분을 해치려고 한 겁니까? 아니에요. 정말 해치려던 게 아니에요. 그냥 며칠 몸살 앓는 정도로만. 지연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김 형사는 서류를 넘기며 냉정하게 말했다. 하지만 사용한 물질을 분석한 결과 지속적으로 복용했다면 심각한 장기 손상이나 생명에도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남편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지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고 울음을 터뜨렸다.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민수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서며 소리쳤다. 고모 탓하지 마세요. 제가 억지로 부탁한 거예요. 최민수 씨, 진정하고 앉으세요. 이준서 형사가 민수를 진정시켰다. 민수는 자리에 앉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분노와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는 정말 고모부가 미웠어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민수야, 내가 언제 안 도와줬어? 너 사업할 때도 돈 빌려줬고. 민주는 충격을 받은 듯 말했다. 그 정도로는 부족해요. 그 땅만 있으면 우리 빚을 다 갚을 수 있는데. 민수야, 그 땅은 법적으로 내 거야. 그리고 나도 그 땅에 대한 계획이 있었어.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다. 계획이요? 그냥 혼자 독차지하려는 거잖아요. 민수의 말에 민주는 할 말을 잃었다. 이렇게까지 오해받고 있었다니 믿을 수 없었다. 김 형사가 상황을 정리하며 말했다. 그럼 정리하면 최도연 씨가 계획을 세우고 최민수 씨가 실행하고 윤지연 씨가 독성 물질을 투여한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세 사람 모두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준서 형사가 민준을 바라봤다. 박민준 씨, 정말 그 땅에 대해서 다른 계획은 없으셨나요? 민준은 잠시 생각했다. 사실 그에게는 가족들이 모르는 계획이 하나 있었다. 그는 도연이 그토록 원했던 땅의 가치를 모두가 행복하게 나누는데 사용하고 싶었다. 사실 저는 그 땅을 팔아서 가족들과 나눠 가지려고 했어요. 형님 가족에게도 일부 나눠주고 나머지로는 저희 가족을 위해 쓰고. 민준의 말에 모두가 충격을 받은 듯 그를 바라봤다.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무슨 말씀이야? 정말 형님이 맞아요. 우리 아버지들이 함께 일군 땅이니까 일부는 형님 가족에게도 나눠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형님이 계속 성급하게 굴어서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짓을 안 해도 됐다는 거야.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당연하죠. 민준이 말했다. 저는 가족인데 혼자 독차지할 생각은 없었어요. 다만 법적인 절차도 밟아야 하고 세금 문제도 있고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었어요. 지연은 울음을 터뜨렸다.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녀의 가슴에는 후회와 함께 민준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럼 왜 말하지 않았어요? 민수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형님이 너무 다급하게 구셔서. 그리고 민준은 말을 잇지 못했다. 모든 것이 오해에서 비롯된 비극이었다. 김 형사가 냉정하게 말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대화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를 범죄로 만들어버린 셈이죠. 조사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모든 것이 잘못된 오해와 성급함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이 더욱 비극적으로 느껴졌다. 박민준 씨, 처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형사의 질문에 민준은 한참을 생각했다. 그는 법적인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었다. 가족이니까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민준의 말에 지연과 도연, 민수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민준은 지연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하지만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지연은 더욱 울음을 터뜨렸다. 남편을 배신한 것에 대한 후회가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지만 이 가족에게 남은 건 깨진 신뢰와 깊은 상처뿐이었다. 한 달이 지난 후 법원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민준의 선처 요청과 피해자 합의서 덕분에 도연, 민수, 그리고 지연은 모두 실형을 면했지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도연은 1년 집행유예와 200시간의 사회봉사, 민수는 8개월 집행유예와 150시간의 사회봉사, 그리고 지연은 6개월 집행유예와 1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법정 밖으로 나오는 그들의 얼굴에는 한 달 전의 분노와 억울함 대신 깊은 후회와 함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공허 한만이 남아있었다. 법정을 나오는 길에 도연이 민준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분노와 원한이 아닌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다. 민준아, 정말 미안하다. 도연은 민준의 어깨를 붙잡으며 말했다. 민준은 복잡한 마음이었다. 여전히 배신감이 남아 있었지만 평생을 형이라고 부르며 지낸 사람을 완전히 미워할 수는 없었다. 그는 도연의 눈에서 진심을 보았다. 형님, 민준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정말 그 땅이 우리 몫이기도 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를 해치려고 할 일은 아니었지.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민준은 조용히 말했다. 형님, 이제 그런 말하지 마세요. 민준아, 정말 그 땅을 나눠주려고 했던 거야. 도연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고 있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원래 그럴 생각이었어요. 다만 법적인 절차가 복잡해서 시간이 좀 걸릴 뿐이었어요. 도연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비로소 깨달았다. 조금만 참고 기다렸다면 대화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를 범죄로 만들어버린 셈이었다. 미안하다. 정말 내가 너무 성급했어. 민수도 그들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은 야위어 있었고 눈은 맑았지만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고모부,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어리석었어요. 민주는 민수를 일으켜 세웠다. 민수야, 일어나. 이제 지난 일이야. 고모부를 그렇게 생각한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고모부는 항상 우리 가족을 챙겨주셨는데
민수는 눈물을 글썽였다. 민주는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다. 민수야, 앞으로는 힘든 일이 있으면 솔직하게 말해. 가족끼리 이런 식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잖아. 도연과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떠났다. 이제 민준 앞에는 지연만이 남아있었다. 지연은 한 달 동안 친정집에서 지내고 있었다. 민준이 들어오라고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녀 스스로 남편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여보, 지연이 조심스럽게 민준을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준은 아내를 바라보았지만 예전과 같은 따뜻함은 없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상처와 함께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집에 들어가도 될까요? 지연이 물었다. 민준은 한참 동안 생각했다. 법적으로는 모든 것이 끝났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는 다시 그녀를 믿을 수 있을까? 들어와도 돼.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 다시 예전처럼 되기까지는.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알아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왜 그랬어? 나한테 말했으면 됐을 텐데. 민준의 질문에 지연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믿지 못했던 자신을, 그리고 오빠의 말만 믿고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자신을 한없이 원망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지연은 그날 이후로 처음으로 진심으로 후회했다. 며칠 후 민주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 땅을 처분하는 문제였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민주는 최종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하지만 그의 결정은 모두가 예상한 것과는 달랐다. 정말 일부만 파시는 거예요. 중개업자가 확인차 물었다. 네, 전체의 3분의 1만 팔고 나머지는 기부할 거예요. 민주는 땅을 세 부분으로 나눴다. 하나는 팔아서 도연과 민수의 빚을 갚아주고, 하나는 지역복지관에 기부하고, 나머지 하나는 자신이 보관하기로 한 것이다. 집에 돌아온 민주는 지연에게 자신의 결정을 알렸다. 여보, 저희 몫은 어떻게 해요? 지연이 놀라서 물었다. 우리는 그냥 현재 집에서 조용히 살자. 민준의 말에 지연은 충격을 받았다. 그럼 우리는 돈을 안 받는 거예요? 지연아, 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이번 일로 깨달았어. 돈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이렇게도 만든다는 걸. 지연은 남편의 말을 듣고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녀는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남편을 위험에 빠뜨렸고 가족을 파탄낼 뻔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여보, 정말 죄송해요. 이제 그런 말하지 마. 대신 앞으로는 정말 솔직하게 살자. 민준이 말했다. 며칠 후 도연이 급하게 민준을 찾아왔다. 민준아, 네가 우리 빚을 갚아줬다며?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네, 형님. 민준이 대답했다. 왜? 우리가 너한테 그런 짓을 했는데. 민준은 잔잔히 미소 지었다. 형님,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도연은 말없이 민준을 안았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다. 민준아, 고맙다.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 형님,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요. 정말 가족답게. 그날 저녁 민준과 지연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새로운 시작이었다. 여보,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지연이 진심으로 말했다. 나도 미안해. 형님이 어려운 걸 좀 더 일찍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저도 잘못이 커요. 여보를 더 믿었어야 했는데. 민주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자.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난 후 이 가족에게는 새로운 과제가 남아 있었다. 바로 깨진 신뢰를 다시 쌓아가는 일이었다. 석 달이 흘렀다. 이른 봄의 따뜻한 햇살이 민준의 집 마당에 비치고 있었다.
민주는 작은 텃밭에서 상추 모종을 심고 있었고 지연은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예전과 비교하면 많은 것이 달라졌다. 부부 사이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기운이 남아 있었지만 적어도 서로를 원망하지는 않게 됐다. 그들의 관계는 마치 깨진 도자기를 다시 이어붙인 것처럼 약해 보이지만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보듬으려는 노력이 그들의 공백을 채워갔다. 여보, 점심 드세요. 지연이 민준을 부르는 목소리에는 예전의 자연스러움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다. 민준도 미소를 지으며 손을 씻고 들어왔다. 상추가 잘 자랄까? 그가 묻자 지연은 활짝 웃었다. 그럼요. 여보가 심은 건데 안 자랄 리 없어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 민주는 문득 예전 일들을 떠올렸다. 몇 달 전만 해도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랐었다. 지연아, 오늘 복지관에서 연락 왔어. 민준이 말했다. 무슨 일이세요? 지연이 물었다. 우리가 기부한 땅에 복지시설 짓는 기공식을 다음 주에 한다고 참석해 달라고 하더라. 지연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스쳤다. 그 땅이 없었다면 지금쯤 경제적으로 훨씬 여유로웠을 텐데 라는 생각이 아주 잠깐 들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냈다. 좋은 일이네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민주는 아내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 준호가 들어왔다.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준호는 몇 달 전 그 일 이후로 부모님을 더 자주 찾아뵙고 있었다.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준호야, 일찍 왔네. 오늘 일이 일찍 끝나서요. 아, 그런데 민수 형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민준과 지연이 준호를 바라봤다. 그들은 그 일 이후로 민수와 연락을 하지 않고 있었다. 뭐라고 하던 민준이 물었다. 사회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대요. 그리고 다음 주에 한번 뵙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민준은 잠시 생각했다. 그래, 만나자고 해. 지연이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여보, 괜찮으세요? 괜찮아. 언젠가는 만나야 할 사람이잖아. 며칠 후 민주는 민수를 동네 공원에서 만났다. 민수는 많이 야위어 보였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맑아 보였다. 안녕하세요, 고모부. 민수가 깊이 인사했다. 민주는 그런 민수를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민수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사회봉사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었구나 하고. 민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다. 요양원에서 봉사를 하는데 거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식들한테 버림받고 혼자 계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분들 보면서 깨달았어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데 저는 가족을 해치려고 했잖아요. 민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빚을 갚아주신 것도 그렇고 저희를 용서해 주신 것도 그렇고. 민주는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다. 민수야, 이제 그런 말하지 마. 우리는 가족이야. 앞으로는 정말 제대로 살아볼게요. 민수가 다짐하듯 말했다. 아버지도 많이 달라지셨어요. 도연 삼촌이요? 네. 요즘 작은 일자리를 구해서 성실히 다니고 계세요. 그리고 고모부 이야기를 할 때마다 후회한다고 하시거든요. 민주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놓였다. 그래, 형님도 많이 힘들었을 거야. 저 이제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정말 떳떳하게 살고 싶어요.
민주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 민수야, 언제든지 힘들면 말해. 이제는 정말 가족답게 지내자. 그날 저녁, 민주는 지연에게 민수와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다. 많이 달라진 것 같더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지연이 말했다. 지연아, 우리도 이번 일로 많이 배웠잖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여보, 저도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보와 먼저 상의할게요. 나도 마찬가지야. 혼자 결정하지 말고 지연이와 함께 의논해서 정하자. 다음 주 기공식 날, 민준과 지연은 복지관 관계자들과 함께 작은 삽을 들고 첫 삽을 떴다. 그 순간 민준의 마음은 뿌듯했다. 여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지연이 진심으로 말했다. 이제 그녀는 정말 그 땅을 기부한 것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했다. 그래, 돈보다 더 값진 게 있다는 걸 이번에 깨달았어. 민준이 말했다. 뭐예요? 지연이 물었다. 신뢰야. 가족 간에 신뢰만큼 소중한 건 없어. 그날 밤 민준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몇 달 전에 악몽 같은 일들이 결국 가족 모두에게 소중한 깨달음을 준 셈이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을, 그리고 서로를 믿고 이해하려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부라는 것을. 민준 가족의 새로운 시작은 이제 막 시작됐다. 상처는 아직 남아있지만 그 상처마저도 더 단단한 가족이 되기 위한 값진 경험이 될 터였다.